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 재고 리포트. 미국 동부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나오는데 연휴가 낀 주에는 발표날이 하루씩 밀립니다. 그리고 전날인 화요일 오후 4시 30분에 미국 석유협회 API에서 발표하는 재고 리포트가 먼저 나오지만 API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두 리포트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IA는 정부기관에서 조사하고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편이지만 이 또한 완벽하지는 않아서 발표가 나온 뒤에 수정되기도 합니다. 발표 전에 예상 수치가 먼저 나오고 그 수치와 비교해서 줄거나 늘어나면 제품 수요가 강하거나 약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와 휘발유의 재고량은 시차에 의해 왜곡되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휘발유 재고량이 늘었다고 꼭 리테일의 수요가 줄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IA 리포트는 지역별로도 상세히 나오고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그리고 5년 평균 재고량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를 조합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재고량이 줄게 된 원인으로 수입량이 줄어든 것과 미국 생산량이 줄어든 것, 혹은 소비량이 늘어서 줄어든 것 등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고량 중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쿠싱 터미널의 수치도 알려주는데 쿠싱 터미널은 전통적으로 미국 원유 선물의 주요 배송 허브라서 중요한 수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허브가 존재해서 예전처럼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 변화에 따라 재고가 쌓이는 시즌과 재고가 줄어드는 시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재고가 줄어들고 겨울에 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의 주 소비자인 정유소들이 정비에 들어가는 봄과 가을에 재고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허리케인이나 폭설, 그리고 홍수 등의 이상기후가 석유 시추나 정유소 가동, 그리고 리테일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고량이 단기간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미국 정유소에서 1배럴 원유를 사용해서 정제하면 실제로는 중력 차이에 의해 1배럴보다 많은 양의 정제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1배럴이 159리터라고 하면 정제 제품은 170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휘발유와 디젤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으로 항공유 및 각종 정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1배럴 원유를 정제하면 약 0.5배럴의 휘발유와 0.25배럴의 디젤을 생산합니다. 즉 원유 재고가 5밀리언 배럴 줄어든 것보다 휘발유가 5밀리언 배럴 줄어든 것이 결론적으로 훨씬 더 큰 재고량 감소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수급 차질을 대비해서 비축 중인 전략 비축유 SPR의 재고 상황도 같이 체크해주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 원유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트럼프의 지시로 SPR에 채워넣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 재고량이 줄다가 올해 4월 이후로 여름 드라이빙 시즌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매주 1밀리언 배럴 정도 풀고 있다가 저번 주에는 1.7밀리언 배럴 정도 풀었습니다. 즉 저번 주 EIA 재고량이 7밀리언 배럴이나 줄었는데 재고량이 당연히 줄어드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SPR에서 1.7밀리언 배럴을 풀고도 저 정도 줄어든 건 어마어마한 양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재고 리포트가 나온 후 유가는 이 수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선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리포트가 나왔을 때 순간 변하는 제품 가격은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라 예측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물 거래는 스탑 로스로 리밋을 걸어두고 거래하는데 시장은 재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 스탑 로스 금액을 사냥하기 위해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측이 힘들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 선물 거래하는 사람 중에는 리포트가 나오는 시간에는 거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 스캘퍼 투자자들은 레버리지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이 시간대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베이커 휴즈 시추장치 개수 리포트. 원유 재고 리포트처럼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석유 드릴링 서비스 업체 중 슐럼버거와 할리버튼 다음으로 큰 베이커 휴즈에서 조사하는 리포트인데 재밌는 사실은 2014년에 라이벌인 할리버튼과 합병 발표 후 사우디의 치킨 게임이 터지고 미국 석유 산업이 붕괴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2016년에 합병 계획을 파기시켰고 다음 해인 2017년에 베이커 휴즈는
리그스는 GE에게 32빌리언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GE가 다시 팔려고 분사시키고 작년에 모든 지분을 다 팔고 손을 떼면서 GE의 수많은 뻘짓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GE의 원대한 계획은 자신의 오일 부분 비즈니스를 3위 업체인 베이커 휴즈와 합치고 나서 2위 업체인 할리버튼과 다시 합병을 시도해서 1위 업체인 슐럼버거를 넘어서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돈 문제로 포기했습니다. 아무튼 리그스는 더 이상 미국 석유 생산량의 주요 지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763개의 굴착기가 작동했고 2020년 1월에도 비슷한 791개가 작동했지만 생산량은 2020년이 거의 2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압 파쇄법과 기술 발전으로 시추기의 생산성이 늘어났고 동시에 기술 발전으로 생산량이 풍부한 새로운 셰일 분지를 발견하거나 그 전에 발견은 했지만 기술이 없어서 시추를 못하던 대형 유정까지 시추가 가능해져서 전보다 생산량이 풍부한 유정에서 작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시추 장비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가동 중지되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분해해서 이동하고 조립하는 게 간단해져서 몇 시간 만에 장소를 이동해서 새로운 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기술력 차이는 그렇다 치고 최근의 수요 회복과 함께 시추기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몇 달째 제자리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셰일 유정은 처음 시추할 때 생산량이 줄어드는 드랍률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글퍼드 유전의 표를 보시면 6개월 만에 거의 생산량의 반이 줄어듭니다. 첫 해에 75.2%, 2년째에 46% 줄어들어서 거의 첫 2년 동안 생산량의 86.6%를 잃게 됩니다. 유전마다 수치는 다르기는 하지만 높은 감소율은 셰일 오일에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셰일 생산자들은 총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정의 감소하는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정을 시추하게 되고 시추기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감소율이 너무 높아서 추진력이 약해지다 보니 총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 오일의 경우 DUC라고 시추는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정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비비를 예로 들면 2019년에 만들어 놓은 DUC가 많다 보니 2021년에 생산 비용이 많이 줄었음에도 생산량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드릴링하고 생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시추 장치가 늘어난다고 그 생산량 증가가 바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개개 유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추기 수는 석유 산업 활동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지 더는 투자자나 분석가에게 유용한 가이드는 아니고 회사의 지출 계획이나 실제 생산량, 채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린 REI 같은 경우 같은 퍼미안이라도 셰일 유전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전이라서 감소율이 적게 나옵니다. 사우디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석유 생산자들도 마찬가지죠. 해양 시추도 바다에 생산 시설이 있다 보니 당연히 셰일 오일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생산량 감소율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캐나다 오일샌드는 감소율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엄청난 초기 비용에 비해 생산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